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건조특보 속 전국에서 주말 동안 1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특수대응단을 신설해 산불 초기 진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번호판을 떼고 서울 시내를 질주한 폭주족이 검거됐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폭주족의 무법행위, 빅데이터 이슈에서 확인해 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충북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 남성이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3명이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쳤고 남성은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를 했었다는데요. 말다툼이 오가는 도중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8시경 빌라의 한 주차장입니다. 대화를 나누던 입주민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이웃 주민들을 위협하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있었는데 흉기로 공격을 하자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주민이 상해를 입었는데요. 자, 이곳이 바로 사건 현장인데요. 주민들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 그는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몰더라 그게. 옥신없이 하다가 잠깐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해고 온다. 올라갔다가 칼을 가지고 온 거지. 잡아가지고 찔고.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은 인근 가게로 일단 피신을 했다는데요. 그냥 들어오는데 뭐 말도 없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봤더니 피가 흐르는 거예요. 수건 갔다가 이제 지혈해라고 이제 그냥. 인근 상인은 피신한 주민들을 보고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여러 명이 흘리고 있다. 그런 상황을 접보를 저희가 받았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고 목이다 보니까 출혈량이 일단 옷엔 다 묻어 있었고요. 세 분 다. 중증도가 높다고 판단이 돼가지고요. 근거리에서 1차 처치를 하고 헬기, 소방헬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권역외상센터 충북대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이곳에서 그대로 달아나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3시간 뒤인 8일 오전 9시경 남성은 경찰의 추적 끝에 범행 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인근 야산 속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들 진술이나 CCTV 봤을 때 이분이 범행을 한 건 틀림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돼요. 관리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자대표 하실 때 주민들이 이제 합의가 도출됐는데 잘 지켜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시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죠.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관리비. 남성은 5년 넘게 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데요. 5만 원씩 내야 되는 거를 지금 대납으로 각 세대가 다 해주는 바람에 6만 원이 된 거예요.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관리비는 월 5만 원. 사건 당일에도 주민들은 이 관리비 미납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합니다. 동대표를 하면은 이제 관리비를 좀 면제해준다. 동대표 하는 동안만 이제 관리비를 면제해줄 건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관리비를 안 하니까 이제 불화가 생기는. 7년 전에는 약 2년 동안 입주민 대표를 맡기도 했던 남성. 당시 관리비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동대표를 하면은 뭐 건물에 수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뭐 영수증이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걸 달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없다. 그러면 나이가 이제 동대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감정이 많이
쌓였던 모양이야 그때부터. 자,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입주민들 사이에서 계속돼 왔던 관리비 갈등. 미납 세대의 관리비 정상 납부 시까지 승강 운영을 중지한다라고 써 붙여놨습니다. 자, 지난 2월 입주민 회의 결과입니다. 승강기 운용 중지로 입주민들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남성이 거주했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빌라도 전유 부분이 있고 공유 부분이 있고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 유지 수선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맞는데 아파트와는 달리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다. 자, 그렇다면 공동주택 관리비가 의무 관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3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거나 아니면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 집중식 난방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비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는 다른 곳에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오피스텔인데요. 남성이 주차된 차량 2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또 불을 지릅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한 주민에게 남성이 다가와서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는데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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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후에야 상황이 진압이 됐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 그게 기분 나빴다. 본인 말로는 그랬습니다. 자,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 납부 독촉을 받고 관리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불만으로 저질렀던 범행이라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내역 관리에 체계가 있지만 오피스텔과 숙고 빌라 등은 이에 합니다. 관리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거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은 있었지만 관리비와 관련돼서 사후 관리를 보장하고 또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으로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이 빚은 비극적인 사건, 미흡한 법령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산림청은 산불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죠. 연기 때문에 눈, 코, 호흡도 곤란하고 발톱까지 미끄러져서 서있지는 못해요. 기계가 조금만 앞으로 들을 수 있어요. 지난주 올해 첫 대형 산불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산불이 집중된 3, 4월은 소방대원들이 가장 바쁠 시기라고요. 어찌 떨리더니 죽을 뻔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거든. 봄철 화약고가 된 산림,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3월 11일 오후 1시 20분, 지리산 국립공원인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시간 반 만에 대응 2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불길이 빠르게 번졌죠. 일몰 이후 진화 헬기도 철수해 불길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산림청 소방진화대원 등 인원 700명을 투입해서 야간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 산은 연기로 가득 찼는데요. 눈을 채 뜨기도 힘든 상황에서 고글에 의존하면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대원도 미끄러지는 위험한 상황.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서 있을 데가 없다고 기대갖고 꼭 그래요. 나무에 기대가지고. 산속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불길이 확산되기 쉬운 데다가 주불 근처의 온도가 1200도로 웃돌기 때문에 다가갈 수조차 없는 상황. 하지만 산불이 계속 번지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 확산을 막는 거죠. 또 외관상으로는 불은 꺼졌는데 이 속에는 지피물이 아직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 또 재발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돌을 일일이 들춰가며 작업하는 대원들. 바람도 많이 부는 데다가 급경사지와 암석지 그리고 인도시설도 없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원들. 걸어 다니기도 힘든 건데 이렇게 이제 이
진화 작업을 하면서 가면은 숨이 진짜 가쁘고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소방 호스의 길이는 400m 남짓인데요. 더 이상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소방차에 저장된 물은 다 쓰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요. 인근에 민가들이 많이 포진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까지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지금 진화 인력을 동원해서 산 아래에서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드론을 이용해서 체크하는데요. 산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번지게 되어 있는지 이걸 화손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불길이 이동됐느냐에 따라서 확산 예측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상공 500m까지 이륙하는 드론 장비. 이걸로 산불 확산을 예측해서 불이 확산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화선 구축이나 진화 작업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보내고 있다고요. 밤에는 무리하게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87헥타 정도가 피해 지역이 되겠고요. 46% 정도가 진화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진화대원 1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오후 11시 30분 진화대들이 철수했습니다. 불은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 번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연기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헬기도 띄울 수가 없었다고요. 밤사이 피해 면적은 91헥타르로 늘어난 상황. 인원을 1,053명으로 늘려서 주부를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풍이 막 불고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초속 한 10m 이상 불게 되면 헬기도 사실은 작업하기 힘듭니다. 바람과 연무가 거친 뒤 오전 10시가 돼서야 헬기가 뜰 수 있었습니다. 헬기를 띄운 지 1시간 만인 11시부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며 불은 순식간에 잡혔죠. 헬기는 게임이 안 된다, 얘한테는. 비가 이렇게 반 거지 오늘 진짜. 네. 산불이 발생한 지 22시간 만인 일요일 오후 12시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3월 9일 올 들어 첫 산불 3단계가 경남 합천군에서 발령됐는데요. 전날 오후 2시 10분에 발생한 산불은 3시간 만에 3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확산이 빨랐습니다. 진화 작업은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졌죠. 밑에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한 10초 상간에. 이 산불로 마을 주민 약 210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유, 나는 막 그런 일은 생전 처음 봤다. 아유, 말도 마. 우리 배 안에 불이 났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슴이 벌떡거리고 이거 내려오도 못하고 가라 크기는 자꾸 내려가라 크지. 재워 내려왔어요. 주불이 잡히지 않자 타 지역에서도 지원에 나섰는데요. 어저께 2시부터 해가지고 크게 나가지고 지금 3단계 발령이 돼가지고 여기 통영에서 우리도 지원을 나왔습니다. 주불이 잦아들긴 했지만 재발화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다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대기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산림 내 바싹 마른 잎은 산불을 다시 발화시키는 연료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죠. 바닥을 긁어보니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데요. 땅속 깊이 불씨가 남아있어서 일일이 땅을 파고 불씨를 다 제거해야 한다고요. 불씨가 지나가 버리면 안탄구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일을 시작을 하죠. 이날 오후까지 잔불 제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0일 밤 12시 다시 불이 발화해 신고 10시간 만에야 다시 진화됐습니다. 불 나고 나면 이 불씨가 살아있잖아요. 네. 이게 재발화될 위험성이 있거든. 흙을 덮는 이유는 공기 차단을 시키는 거.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이렇게 잔불 정리가 어려운 건 흙을 지탱하는 뿌리도 불에 타서 흙이 쓸려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전문 진화대원들도 산을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런 험한 길도 자주 다니시겠어요? 자주 다니지. 굉장히 위험하지. 많이 다치지. 축구장 약 230개 면적에 달하는 163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한 상황. 산불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산불의 원인이 뭔지, 최초 발화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복구에는 최소 30-40년이 걸리는데요. 순식간에 산불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경상북도는 올 초 산불 대응단을 신설했는데요. 작년 울진 산불 이후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62명의 대원들은 매일 실전 상황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산불 진화 특성상 장시간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산을 타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대원들이 식사하던 중 출동 신호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데요. 식사를 중간에 멈춘 채 바로 출동에 나서는 대원들.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하죠. 차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라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방해는 따로 없습니다. 출동 걸리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2월 한 달 출동 건수는 60건에 달했고 이달 들어 출동 건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 길이 좁아 소방차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데요. 앞서 도착했던 관할 소방 차량 역시 진입이 어려웁니다. 헬기 7대를 이용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그 진화대는 몇 분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한 40명 올라가 있어요. 40명 올라갔죠. 거의 한 80-90% 진화됐죠. 그렇죠. 방금 불이 좀 헬기는 지금 이제 그 주요 하루 일체는 갔고 어느 정도 주불은 잡았어요. 약 2시간 만에 진화된 산불.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된다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난 것 같네요. 한 분이 그 불을 진화를 하다가 안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한 상태입니다. 작업을 마친 대원들이 봉화로 복귀하던 그때 다시 출동이 내려집니다. 인근에서 산불이 또 발생한 건데요. 1605, 41km. 대형 1팀장이 알립니다. 상주시 하북면 중벌리 산하 출동입니다. 현재 지금 밭에서 산으로 연수 확대 중이란데 현장을 도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인한 손실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숲.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 관리와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네, 어제 기준 올해 24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평년보다 1.5배 많은 수치인데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소각 등의 인재라고 합니다. 네, 지자체는 입산 통제 구간을 늘리고 농부산물 폐기를 직접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산불 등 화재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시대에도 유아용품 시장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제는 딸바보를 넘어 조카바보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골드 엉클, 골드 앤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VIB족도 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나의 아이를 뜻하는 말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아이에게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여기 제가 다 했어요. 매일매일 퇴근해서 하나씩 사서 모으고 이렇게 꾸미고 아기를 위해서 최고의 환경 만들게요. 유아 자녀에게 지출하는 평균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은 물론 부모의 지인까지 아이를 위해서 지갑을 연다는 의미의 10포켓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브랜드의 유모차는 600만 원, 비싼 가격이지만 오픈런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데요. 기저귀 가방 230만 원, 아기 샤워 타월 39만 원, 모자와 목도리는 59만 원. 아기용품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아이에게 희소성 있는 걸 제공해준다는 거고 아이의 경험으로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싼 것들도 있고 구매를 할 때 고민이 되는 제품들도 있죠.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할 때 조금 망설임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된 저출산 현상. 학생 수가 줄며 입학생이 단 한 명인 학교도 있다고요. 심지어 서울에서도 통폐합하는 학교들이 등장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유통업계는 양극화된 모습입니다. 한 제과업체는 56년 만에 기업명에서 제과를 지웠습니다. 또 우유업체도 현재 사명에서 유업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이들이 주된 소비층이었던 우유와 분유에서 단백질 음료, 디저트 등으로 제품군을 옮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분야에 집중했던 업체일수록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아동복과 관련 용품 시장은 오히려 프리미엄 아동복이나 용품 매출이 늘면서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 아동복 시장 규모는 2년 만에 45% 성장했습니다. 전체 패션 시장 성장세의 약 4배 수준입니다. 밀레니얼 부모들도 결국 명품 소비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고급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어렸을 때부터 있다면 아무래도 자라나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명품 선호나 명품 소비에 대한 것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키즈 시장은 저출산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키즈 불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키즈 시장 규모도 40조 원을 훌쩍 넘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도 고급화 전략에 합류했습니다. 어린이용 스파, 네일 등을 할 수 있는 키즈 카페는 3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찾는 고객들은 늘고 있습니다. 이 아동용품의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떤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늘었다라기보다는 이 가격면에 있어서 더 그 가격이 높아졌다. 명품 브랜드를 위주로 해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고요. 중저가 브랜드들도 그 정도의 어떤 고급화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매년 오르는 보험료, 보험사 직원들 연봉도 같이 올랐다고요?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전 국민의 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올해도 평균 8.9%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2021년 연봉이 1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심지어 한 보험사의 직원 상위 10% 평균 연봉은 2억 원을 훌쩍 넘겼는데요.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평균 연봉이 돈잔치 논란의 중심이었던 은행권을 이미 뛰어넘었던 겁니다. 지난해 주요 보험사들이 성과급을 대폭 인상한 만큼 2022년 평균 연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4조 1천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은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보험 영업 부분의 손해율 개선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요.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매년 실손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반면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자동차 보험은 올해 평균 2% 찔끔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1%대 인하를 하려고 했지만 정부 압박에 인하폭을 높였던 것이라 이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데요. 화가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월급 타가지고 보험료 내고 뭐 하다 보면 진짜 사는 게 너무 진짜 힘들어요. 12만 원씩 나갔는데 이번에 4만 원씩 올랐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런데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또 다른 요인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요. 일부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을 중심으로 보험 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논란입니다. 한 보험사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월 50만 원의 보험 상품을 팔 경우 판매 수수료 외에도 최대 465만 원에 달하는 일종의 보너스를 내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가방, 냉장고, 골드바를 내걸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을 일명 1200% 룰의 허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1200% 룰이란 과도한 판매 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 판매 시 수수료와 인센티브는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입니다. 지난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든지 또는 편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어떤 고가의 선물을 준다든지 또는 다른 간접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사실상 1200% 룰은 붕괴된 거거든요. 결국 소비자가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과도한 영업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상승시키고 있는 거죠. 보험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완하는 사회보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쩐의 전쟁을 마친 SM 인수전, 주가 흐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1조 원의 쩐의 전쟁을 벌여왔던 하이브와 카카오, K-팝 사상 전례 없던 엔터 공룡과 IT 공룡의 SM 인수전은 양측의 전격적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한 달 이상 펼쳐졌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하이브가 물러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갖는 대신 하이브는 플랫폼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과열 경쟁을
SM 인수 절차를 중단하게 된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막대한 출혈이 예상되면서 어느 기업이든 승자의 저주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SM의 주가는 올 초 8만 원대에서 2개월 만에 15만 원 안팎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진행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에 카카오가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더 치솟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인수 전에 타화를 걸었던 건가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는 지난 3, 4년 사이에만 매니지먼트, 영화 제작사 등 관련 업체 50여 개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이익 성장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카카오는 SM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SM이 30년 가까이 축적해온 K-팝 지식재산권, IP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카오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해 총 39.91%의 추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SM 주가는 공개 매수가보다 약 4만 원 떨어진 11만 3,100원. 반면 카카오는 6만 원대로 오르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가 SM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버블화되어 있다. 이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가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반드시 두고 있어야 된다. 이번 분쟁의 향방과는 별개로 이수만 씨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수만 씨는 SM으로부터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2000년부터 1,6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국내 주요 기획사들의 이름은 모두 프로듀서의 이니셜일 정도로 프로듀서의 존재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소속 아티스트가 많아지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것인데요. 이번 사태가 한류의 향방뿐 아니라 창업자 개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기업들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메시지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엔 핵심적인 문제는 이수만 씨의 존재에 의해서 SM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업이 성장 수준을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보다 선진화된 경영을 통해서 엔터기업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제대로 평가하고 잠재력의 실현, 이게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죠. 이번 주 업은 내릴 줄 모르는 저축은행 금리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렸죠. 하지만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도리어 1월보다 높아져 연 16.3%에 달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에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크게 높였고 그 영향으로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저축은행들이 지난 1월부터 예적금 금리를 일부 낮춘 상태라 다음 달쯤이면 저축은행 대출 금리도 조금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 다우는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2,600달러로 전년에 비해 7% 넘게 줄었습니다. 소득 성장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며 달러로 환산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은 34,500달러를 넘어 20년 만에 우리나라를 추월했는데요. 다만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명목 GDP 성장률도 최근엔 대만이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어서 환율 탓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화기를 뿌리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합니다. 빅데이터로 이것을 검색하자 도로교통법 제46조로 최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의 벌금으로 최근 불법 개조가 10배나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대구에서만 282명이 검거된 폭주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건너편을 떼고 서울 시내를 질주한 폭주족 25명이 검거됐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폭주족, 미성년자, 무면허, 공동위험행위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정차 신호까지 무시하는 위험한 질주가 이어집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폭주.
경찰이 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로를 점령하는 등 이들의 폭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 배달업 종사자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폭주족이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뭐 어디에서 폭주할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서울 어디서 보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한 지점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폭주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서울 중랑구 망우역에서 집결을 했던 겁니다. 번호판이 없어 검거가 힘들었던 이들. 이 중 한 명을 검거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한 겁니다. 그로 인해 공범 24명을 차례대로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오토바이 무등록 및 무면허 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공동 위험 행위까지 추가되어 입건된 상황. 소음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고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공동위험행위죄, 난폭운전죄, 경합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만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벽 4시 오토바이를 탄 폭주족이 큰 소리를 내며 달립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경찰차를 보더니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며 도주하는데요. 작전을 짠 것처럼 몇몇은 경찰차를 유인하고 또 몇몇은 경찰차 뒤를 따라가며 애워쌉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생활을 하는. 당시 폭주족 난폭운전 신고는 20건이 넘었는데요. 8대 순찰차 추격을 따돌린 폭주족. 위험한 운전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오토바이를 검거하면 2차 사고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폭주족을 쫓으며 검거한 경찰. 과감한 폭주를 이어간 이들 중 2명은 무면허인 10대들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폭주족, 공휴일, 소음, 단속 한계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구의 도심 한복판. 혼잡하게 차들이 뒤엉켜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들. 줄지어 달리며 도로를 점령합니다. 폭죽을 터뜨리는 등 이들의 위험 행위는 이어집니다. 약 90명의 폭주족, 단속 경찰을 도발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최근 폭주족이 다시 늘어나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있어도 저러는. 지난 3일절에도 어김없이 대구와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폭주는 계속되었는데 영상 속 폭주족이 자주 모인다는 대구의 한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카 이런 종류 차들도 폭주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사실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요. 비 올 때는 거의 안 빠지고 오는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밤에 새벽에 이제 뭐 1시 넘어서. 대구 시내 삼거리 대형 병원이 있어 새벽 시간에도 응급 환자 이송이 잦은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주변 주민분들이 많이 좀 고통을 겪고 있죠. 일단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요. 보행자들도 있고 물론 주위에 차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예 뭐 신경 안 쓰고 위법하는 경우 그런 것도 많이 위험합니다. 휴일이면 더 큰 규모의 폭주족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단속하는 경찰을 피하는 폭주족. 이들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거리는 더욱 인산인해입니다. 요즘에는 구경꾼들도 많고요. 자기도 아는 거죠. 이런 걸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까 저희 경찰관들하고 시비가 되고 과정에서 이제 욕설이 오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욕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단속이 힘들어지는 상황. 경찰관은 폭주족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폭주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겸병돼야 됩니다.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했다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조롱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폭주족 단속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폭주족들에 대해서 어떤 진압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 진압을 했을 때 경찰관한테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폭주족, 일본, 과잉진압, 시민의식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과거 늘어나는 폭주족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일찍이 폭주족 대책을 강화하며 실제 폭주족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속에 대한 보다 철저, 또 강화 이런 부분, 또 장비를 이용한 단속, 강화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폭주족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매스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우리나라도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금을 등 기구를 활용할 계획을 추진했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명백한 범법 행위인 폭주, 범죄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성장하는데 좋은 그런 영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멋있어 보인다거나 따라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도 많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재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거나 이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인식 변화를 해가지고 좀 많이 안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자 폭주족, 이들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근 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논란이 연예계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이 해당 종교 출신 연예인들을 찾아내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이비 종교를 저격한 OTT 플랫폼의 한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종교 출신 연예인들을 색출해내는 등 그 여파가 연예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배우 강지섭 씨가 JMS 신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에서 공개한 집에 있던 예수 초상화가 JMS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또한 누리꾼들은 강지섭 씨가 2012년 3월 16일 SNS에 올린 인생 멘토인 선생님의 생일이라는 글을 찾아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요. 3월 16일은 JMS 교주인 정명석의 생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소속사 측은 강지섭 씨가 4, 5년 전 JMS에서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지섭 씨 측은 대학생 시절 성경 공부를 하자며 접근해온 신도를 따라 JMS에 다니게 된 것은 맞지만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지섭 씨도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이런 추악한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기 전에 탈퇴했다면서 가족의 욕설이나 공격적인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지고 있던 초상화 액자를 부순 듯한 사진을 올렸지만 비난이 이어지자 결국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룹 DKG의 멤버 경윤 역시 부모가 운영하는 카페가 JMS 소유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는데요. 관심이 쏠리자 JMS인 걸 알지 못했다. 그냥 일반 교회인 줄 알고 다녔다라고 밝힌 경윤은 바로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JMS 신도였음을 공백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교한다고 밝혔습니다. DKG 멤버 경유는 부모님이 20년 이상 JMS에 다녔고 자신 역시 모태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때에는 JMS 가수단에 지원해 활동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최근 다큐멘터리를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고 논란이 시작되자 겁이 났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멤버들이나 팬들에게 포기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며 자신도 탈교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방송인 정가은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관련 일화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모델 학원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전한 정가은 씨. 수업을 받는데 수업 받기 전에 항상 다 모여서 막 기도를 하세요. 이제 그 학원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선생님을 만나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노천 같은 곳에 이제 팬티 수영복만 입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다른 여자분들이 이렇게 저같이 이제 예술단이라고 해서 입부장하신 분들이 또 수영복만 입고 그 선생님 주변에 막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이후 해당 종교가 뉴스에 보도됐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정가은 씨. 당시에도 언급된 사이비 종교단체가 JMS라는 주장이 나왔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연예계까지 침투한 JMS. 사회적 공분이 워낙 뜨거운 만큼 당분간 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마음 놓고 방구하는 시대. 지금 다방에서 이러니 다들 다방할 수밖에. 전문 중개사들과 함께하는 전 국민의 필수템. 내일의 방구하기. 다방. 올봄 가요계는 남성 솔로 가수들이 대거 등장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BTS의 J-Hope이 디지털 싱글 온 더 스트릿을 발표했습니다. J-Hope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전 세계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고 합니다. J-Hope이 평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래퍼이자 프로듀서 제이콜과 협업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So honored to meet you. Pleasure, man. What's up, man? How you feeling? You got my views. 이 노래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37위로 진입, 한국 솔로 가수 중 40위 안에 오른 가수는 J-Hope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룹 출신 남성 솔로 가수들이 컴백하면서 좀 저마다 색깔이 담긴 좋은 음악 들려주고 있는데요. 가요계에 한동안 뜸했던 남성 솔로 가수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이니의 온유도 첫 정규 앨범을 내놓으며 솔로 대전에 참여했습니다. 타이틀곡 서클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R&B 곡인데요. 노래를 들어본 동료 연예인들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유 음색이랑 너무 잘 맞고 되게 좀 웅장한 느낌. 맞아요. 스케일 장난 아닙니다. 또 뉴이스트 출신의 배우 겸 가수 황민영 씨도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감하게 저를 보여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섹시한 온무 파타를 보여주는 댄스곡 히든 사이드로 황민현만의 색다른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룹 엑소의 멤버 카이가 세 번째 미니 앨범 로버를 공개했죠. 로버는 불가리아 아티스트 다라의 미스터 로버를 재해석한 리드미컬한 댄스 장르의 곡입니다. 진짜 저의 멋지고 파워풀하고 기가 막힌 퍼포먼스 들어가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BTS의 멤버 지민과 슈가 그리고 빅뱅의 지드래곤이 솔로 활동 임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여성 가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요계에 남성 솔로 대전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판도가 당장 눈에 띄게 바뀌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근 음원 차트는 대중에게 포착되고 순위가 오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추세인 만큼 지금처럼 좋은 음악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또 좋은 성과를 거두는 가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요계에는 남성 솔로 가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예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출이 화물 운반대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국가에서 들어오는 대마의 밀반입도 역대 최고치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위장하거나 커피 원두 그리고 야구 방망이 안에 숨겨둔 마약들. 2023년 마약 소비국 대한민국의 현실. 증가하는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 대한민국 마약 적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지난 금요일 인천세관. 내일 항공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약 17만여 건의 물류는 이곳에서 심사를 거치는데요. 한 2톤 정도 돼요. 2톤? 하루는 한 5톤씩 들어오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물품들. 작성된 신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월기 간이 위험 물품이 없는지 1차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라고요. 바꿔서 읽은 정부와 판독 직원이 판독한 결과를 비교해서 검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일반 화물과 식음료, 마약 의심 물류를 색으로 분류하고요.
추가 검사가 필요한 의심 물류는 직원이 직접 개봉 검사를 진행합니다. 물류 검사장 안 가득한 상자들. 1차 분류에서 의심 물류로 분류되었기에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신고 물품과 실제 물품의 영상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엑스레이인데요.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사장에 도착한 또 다른 의심 물류 상자.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과자와 인형 같은데요. 과자 봉지를 칼로 자르자 밀봉된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마약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따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천세관에서만 하루 평균 2~3건의 마약이 적발됩니다. 이온 스캐너를 이용한 마약 검사도 진행되는데요. 미세한 분자에도 반응하며 마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했던 빨간 줄, 마약으로 의심됩니다. 지금 수치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이게 메탄am페타민 제 반응이 나온 거고요. 물품을 반출하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정확한 마약 성분 검사를 위해서 시료 채취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특송이나 우편 같은 경우에는 물건만 있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통제 배달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수사관들 통제 하에 그 마약을 배송해서 실제 수령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식을 뜻합니다. 국제 우편,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그 적발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수법과 경로가 교묘해지는 만큼 관세청의 단속도 더욱 강화되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합성 마약의 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상자 속 가득한 이 모든 게 마약이라고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건데요. 마약 적발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핸들러와 마약 탐지견인데요. 제가 마약 냄새를 맡으면 소리라든가 행동이 많이 빨라집니다. 물류 상자 사이를 뛰어다니는 마약 탐지견 에이스. 사람보다 약 10,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가진 탐지견은 물류 속 마약을 찾아내는 관세청의 베테랑 직원입니다. 얘가 좀 냄새를 맡은 것 같더니 소리가 갑자기 빨라지죠. 그때 에이스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한 상자 앞에 멈춰 신호를 보내는데요. 상자 안에 물품이 의심되는 순간 정밀 검사를 위해 이동합니다. 엑스레이 검색대를 확인하던 직원의 눈이 날카로워지는데요. 바로 그때 뭔가가 발견됩니다. 약간 유리병 같기도 한데 밑에 약간 이상 음영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조금 주황색 같은 음영이 보여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지점을 잡아내는 직원. 이게 원래 정상적인 물품이라면은 테이프를 붙여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봉해져 있는데요. 한번 뜯었던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재포장된 상자를 개봉하자 그 안에서 마약 의심 물류가 발견됩니다. 외형상으로 봐서 대마초 같습니다. 대마초. 99%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등 공신은 바로 에이스네요.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해 광역수사체계 구축과 함께 첨단 장비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는 관세청. 지난해 적발된 마약은 624kg. 21년 특이 적발건을 제외하면 5년 사이 가장 많은 양이라고요. 관세청은 올해 2월 말까지 총 87건, 104kg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적발하였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의 효과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반입, 그 시작을 막는 이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집엔 어떤 창호가 어울릴까? 길가집, 경치 좋은 집, 오래된 집이어도 나에게 맞춘 창, 작품, 휴그린. 휴그린으로 할게요. Driving isn't just about reaching somewhere. It's about becoming a better you. Be Chevy. 매력적인 디자인은 기본값.
포기할 수 없는 안전은 절대값. 없어선 안 될 편의성은 고정값. 필요한 모든 걸 다 담고도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값. 캐스퍼 The Essential. 캐스퍼 온라인에서. 네, 낮부터 꽃샘추위가 풀리면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또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활한 대기의 확산으로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재붙지 않은 마음이 있어 천천히 동이 트는 느린 새벽의 행복 손